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형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거는 범죄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이제 판사의 판결 있기까지 이거를 총체적으로 망라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통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통으로.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범죄가 발생했어. 자, 범죄가 발생했어. 그럼 그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이제 수사기관,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알아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수사기관 스스로가 인지할 수도 있겠지.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했네. 이렇게 인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범죄 피해자가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 피해자가 고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범죄를 알게 된 제3자가 고발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알겠죠? 이제 피해자가 하면은 고소고요.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가 하게 되면 고발입니다. 또는 이제 자수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인지가 되는 거잖아. 이 단계에서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제 용의자입니다. 용의자 단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직까지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단지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용의자입니다. 용의자. 그러다가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제 형사 입건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찰에서 뭐 이런 말 하지, 입건되었습니다.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런 말 하지. 이제 형사 입건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뭐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게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수사를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수사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다 놓고 수사하는 방법, 구속 수사입니다. 구속 수사. 두 번째는 불구속 수사. 가다 놓지 않고 집에서 경찰이 부르면 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수사 받는 거. 근데 원칙은 여러분들 뭐냐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야. 불구속 수사가. 그러니까 어떤 범죄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자기 집에서 경찰이 전화해가지고 부르면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게 불구속 수사. 이게 원칙인데, 언제 그러면은 구속 수사하냐면, 여기서 구속은 어디다 구속시켜놓는 거냐면, 뭐 예를 들면 경찰서 유치장 이런 데다가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경찰서 유치장에다가 안 가다 놓으면 얘가 범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들을 없애버릴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 가다 놓고 수사 안 하면 얘가 뭐 해외로 도망가거나 어디 도망갈 우려가 있다. 도주 우려가 있다. 세 번째, 주거 부정. 마땅한 얘가 집이 없어. 사는 집이 없어. 그러면은 가다 놓고 수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구속 수사, 불구속 수사 이렇게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용의자라고 하지 않고요. 피의자라고 합니다. 피의자. 이 용어도 알아놔야 돼. 이제 범죄가 발생하면 용의자인데, 이게 형사 입건 되면은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인데, 만약에 구속 수사를 하게 되면은 피의자는 법원 판사한테 구속 적부 심사를 받을 수 있어. 구속 적부 심사가 뭐냐면, 말이 어려운데 쉬워. 봐봐. 구속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심사 좀 해주세요. 지금 경찰하고 검사가 내 가다 놓고 수사하고 있는데, 판사님 내 구속이 적절한 건지 부적절한 건지 심사해 주세요. 나는 증거 인멸할 우려도 없고 도망갈 우려도 없고 집도 있는데 왜 내 구속 수사합니까? 라고 심사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판사가 구속적부 심사에서 풀어줘 하면은 풀려진 상태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수사 안 받는 게 제일 좋겠지만, 수사를 받게 되면 이제 만약에 구속 시켜놓고 수사하고 있다 그러면은 구속 적부 심사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검사한테
검사가 이제 얘는 재판에 넘겨야 되겠다, 아니면 재판에 안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검사 이제 손에 달려 있는데요. 검사가 재판에 넘겼다. 얘는 진짜 깜빡 보내야 된다. 재판에 넘겼다. 이거를 기소한다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거죠.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검사가 수사를 해보니까 재판에 안 넘겨야 되겠어. 안 넘겨도 되겠어. 그러면 불기소 처분합니다. 기소 안 한단 말이야. 재판에 안 넘긴단 말이야. 근데 불기소 처분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놔야 돼요. 첫 번째는 혐의 없음. 수사해봤는데 혐의가 없어. 증거가 없어. 혐의가 증거란 말이거든. 증거가 안 나와. 진짜 증거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재판을 하냐. 아무리 찾아도 증거가 안 나와. 또는 죄가 성립이 안 돼. 죄 안 돼. 뭐 예를 들면 우리 범죄 성립 요건 배웠죠. 범죄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조각돼가지고 죄가 성립이 안 돼. 또는 공소권이 없어. 검사가 재판에 넘기고 싶은데, 공소하고 싶은데 검사가 공소권이 없어. 예를 들면 수사받고 있던 피의자가 사망했다. 야, 사망한 사람은 어떻게 재판하냐? 안 되죠. 공소권이 없다. 이런 경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뭐냐면, 유예한다가 무슨 말입니까? 잠시 미뤄놓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는 걸 유예한다, 미뤄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검사가 수사를 했는데 얘가 죄가 없는 게 아니야. 있어. 죄가 있는데 얘가 검사 수사할 때 검사 앞에서 아이고 검사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안 저지르겠습니다. 진짜 반성합니다. 이렇게 반성의 기미가 현재하고, 그 다음에 뭐 초범이다. 처음 죄를 저지른 거다. 그러면은 보통 기소유예 해가지고 재판에 안 넘기고 풀어줍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범죄 저질러가지고 이제 수사받는 피의자들은 만약에 자기가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죄가 있다 하면은 뭐 받는 게 제일 좋겠어? 그치? 검사한테 잘 보여가지고 기소유예 받는 게 제일 좋겠지. 근데 만약에 검사한테 가가지고 검사한테 네가 뭔데요? 나를 이게 뭐 해놓고 막 검사한테 얼굴에 침 뱉고 막 반성 하나도 안 하고 이러면 검사만 바로 공소 재개입니다. 그냥 기소유예 안 합니다. 그래서 검사한테는 좀 고분고분하게 해야 돼. 검사 권력이 대단하잖아. 자, 그 다음에 기소중지. 기소중지는 뭐냐면 얘를 재판에 넘기려고 하다 보니 했는데 얘가 해외로 도망가 있는 상태야. 예를 들면 베트남에 도망가 있어. 그러면은 얘를 재판에 넘길 수가 없죠. 나중에 공소시효 만료되겠지. 그 전에 기소중지, 일시 정지시켜 놓는단 말입니다. 얘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까지 기소를 중지시켜 놓는다. 이런 경우에는 불기소할 수밖에 없겠죠. 불기소 처분. 자, 불기소가 안 되면 이제 기소를 합니다. 공소제기를 합니다.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일단 피의자가 이제 뭐가 되냐면 피고인이 됩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이 돼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구속 상태에서 경찰서 구치소에서 가다 놓은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을 수도 있다고 했죠. 뭐 하면 구속적부심사제 해가지고 판사가 받아들이면. 그치? 근데 재판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재판 중에서도 이제 피고인들이 보통 가다 놓은 상태에서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받거든. 근데 이 피고인이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거는 구속적부심사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여러분, 보석제도라고 합니다. 보석제도. 그러니까 보증금을 맡겨놓는 거야. 서약서 쓰고 보증금 맡겨놓고 나는 도망갈 우려가 없다. 그러니까 재판받는 동안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싶다 하면은 보석제도를 신청할 수 있고, 판사가 받아들이면 풀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재판받는 겁니다. 피고인. 그러니까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제를 쓸 수 있는 거고 피고인은 보석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아무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와 피고인, 여기서 피고인은 당연히 변호사를 고용했겠죠. 돈 없어도 국선 변호인 할 수 있다고 했지. 이제 그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있겠죠. 마지막에 이제 검사는 뭘 하냐면 구형을 합니다. 구형. 형을 구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범인은 지금 피고인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피고인에게 뭐 사형을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박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검사의 구형입니다. 형을 구한다. 그럼 이제 피고인, 변호인은 최후 진술을 합니다. 피고인하고 변호인.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이제 뭡니까? 변호인이 제일 자주 하는 말이, 그렇죠? 존경하는 재판관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피고인이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그리고 지금 반성을 엄청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형량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최후 진술할 수 있는 거야. 자, 이제 그러면 다 들어보고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됩니다. 판결을. 자, 판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의 판결이 있는데요. 하나는 유죄고 하나는 무죄야. 무죄는 별거 아니죠. 뭡니까? 판사가 판단해보니까 얘는 죄가 있어 없어? 없어. 검사가 진 거죠. 그럼 무죄 풀려나는 겁니다. 자, 유죄는 뭐냐면 죄가 있다 이 말이야. 죄가 있으면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유죄를 때린단 말이야, 판사가. 첫 번째가 뭐냐면 실형입니다. 실형. 실제로 이제 감옥 보내는 거, 실형. 그 다음에 집행유예, 그 다음에 선고유예 이렇게 있는데, 집행유예는 뭐냐면 봐봐,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미루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실형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신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거는 실형입니다. 당신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여기서 딱 끝맺었어, 판사가. 그러면 2년 동안 깜빵하는 거야. 이게 실형입니다. 집행유예는 어떻게 하냐면요. 당신을 징역 2년에 처합니다. 하고 한마디 더 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처하겠습니다. 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란 말은 감옥 간다는 말이가 안 간다는 말이야. 이거 여러분들 딱 엄청 많이 헷갈려 하대, 은근히. 뭐 네이버 이런 데 보면 댓글 보니까 뭐 집행유예 뭐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 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얘는 원래 깜빵에 2년 가야 될 죄를 저질렀어. 근데 얘가 초범이고 법정에서 눈물도 흘리고 반성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바로 깜빵 안 보내고 형 집행 2년 동안 형을 집행 당해야 되잖아 원래 얘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 유예 미뤄주겠다. 몇 년간? 3년간. 그러니까 깜빵 가나 안 가나? 안 간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징역 2년 살아야 될 놈인데 그래도 반성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그 형 집행을 3년간 미뤄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만 어떻게 착하게 살면은 그 징역 2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다시 읽어볼게.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미루는 것.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에는 동종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이 징역 2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조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그 패싸움 할 때 그 막 이런 사람도 있지. 막 야야야 나는 몸살해야 된다. 나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다. 왜 이런 말 하냐면 집행유예 기간에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잖아. 폭행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징역 2년을 얘는 받아야 됩니다. 플러스 새로운 폭행죄에 대해서도 또 플러스 받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어떤 사람이 폭행죄로 지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 그럼 얘는 원래 몇 년 살아야 돼? 2년 살아야 되는데
지금 감옥 갔어 안 갔어? 안 갔지? 그럼 3년 동안 착하게 살아야 되지. 근데 얘가 또 폭행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그 폭행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또 판사가 징역 이번에는 3년 때렸다. 그럼 이제 이게 두 개 붙는 거죠. 총 몇 년 가야 됩니까? 5년 동안 가야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이해되겠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선고유예는 뭐냐면 이거는 집행유예보다 더 낮은 단계 유죄입니다. 뭐냐면 이건 선고유예는 아주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만 하는데요. 형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가죠. 면소가 뭐냐면 기소를 면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판결할 때 어떻게 하냐면 판사가 징역 2년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형 선고를 유예한다 이렇게 때리거든 판사가. 형 선고를 유예한다 이 말은 2년 동안 얘가 2년 동안만 착하게 살면은 아예 어떻게 재판을 안 받고 검사가 기소조차도 안 한 걸로 봐주겠다 이 말입니다. 면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세고 그 다음 이거고 이게 제일 약하지 선고유예가. 형 선고를 유예한다. 이건 아예 징역 2년이다 징역 3년이다 이런 말도 안 해. 그냥 형 선고를 유예한다. 그러니까 2년 동안만 얘는 착하게 살면은 아예 검사가 기소조차도 안 한 걸로 봐줘. 제일 약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판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 측에서나 또는 피고인 측에서나 이제 판결에 받아들일 수도 있고 불복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판결에 불복하면은 이제 상소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배웠죠? 1심, 2심, 3심인데 우리나라 재판 3번까지 받을 수 있지. 1심 재판에 불복해서 2심에다가 재판은 다시 거는 거를 항소라고 하고 2심 재판에 불복해서 3심에다 거는 거를 상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소, 상고 두 개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상소제도라고 합니다. 용어 헷갈리면 안 돼요.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 재판에 신청하는 걸 항소라고 하고 2심 재판 불복해서 3심 재판 거는 거를 상고라고 합니다. 이걸 두 개 합쳐서 상소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 판결에 불복 안 했다. 그러니까 판결을 받아들였다. 또는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감옥 가겠죠? 감옥 가면 이제 피고인은 더 이상 피고인이 아니고 무슨 신분이 되냐면 수형자 신분이 되는 겁니다. 수형자. 그러니까 이게 감옥 갔단 말이야. 죄수 번호 딱 명찰 달고. 자, 수형자는 이제 또 여러분들 쓸 수 있는 수형자의 제도가 뭐냐면 가석방 제도라는 게 있어. 가석방 제도는 뭐냐면 수형자가 모범적으로 교도소 생활하면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조건부로 형 집행을 종료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깜빵 가서도 착하게 해야 돼. 교도관 말 잘 듣고. 왜 그러냐면 착하게 이렇게 모범적으로 하면은 가석방 제도 해가지고 풀려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심지어 여러분들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도 가석방 제도 해가지고 뭐 한 15년 살다가 풀려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수용자가 모범적으로 교도 생활을 하면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내가 만약에 징역 5년 받았다 그러면 5년 받기 전에 한 3년 만에 이제 조건부로 형 집행을 종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석방 제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기까지.